자유한국당이 조광특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외부 인사 전원을 당연직 인사 3명을 뺀 4인을 저는 외부 인사로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전원책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보수재권에 굳건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도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광특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과 변화를 최우선 원칙과 가치로 삼아서 조광특위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린 바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원책 변호사에게 외부 인사 전원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권한에 대해서도 유례 없는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원책 조광특위 외부 인사위원으로서 국민과 언론 여러분께 조광특위 운영에 대한 전원책 변호사님의 생각과 소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예. 좀 긴장도 풀겸해서 좀 편한 긴장도 풀겸해서 좀 편한 얘기부터 합시다. 내가 방금 운전을 해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있었는데 카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국이나 독일이 아닌 인구가 1억 600만 정도, 1억 6천만이었죠. 그 중에 불과 1000만 명 정도가 임금 근로자였던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1917년 혁명입니다. 우리가 레닌 트로츠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인데, 나중에 이 평론가인 카르마시노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혁명은 명예를 부정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긴장 풀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명예를 부정하는 것. 과거에는 뭐 권위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권위가 아니고 이제 그 권위를 넘어서서 명예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회창 총재님 곁에 이 대변인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죠. 공당의 대변인을 나흘 만에 그만두고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총재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나이에 현실 정치를 할 배짱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보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안보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의 갈등은 더 이제 커지고, 이래서 저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정황위원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 한국당을 도와야 된다, 또 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제안에 전부 다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한 열흘을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방송 일을 다 접고
당분간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문제들, 그 전에 제가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신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주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원고를 쓰고 책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그리고 잠이 들면 보통 한 6시, 7시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잠자는 사이에 많은 기자들이 수없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남겨놓아요. 눈을 뜨고 보면 적게는 140개, 많게는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문자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기자 여러분들의 문자고, 제가 일일이 리콜을 못 해드립니다. 다 읽기도 벅찬데 어떻게 리콜을 합니까? 그래서 혹시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메이저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기 힘드냐, 항의의 문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큰일 나겠구나. 정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저는 아마 이럴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장 열심히 인터뷰해 드린 언론 매체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아닙니다. 저는 메이저 언론에 몸을 담고 있어 봤지만, 저는 차별을 하지 않고 또 누굴 친소관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에 그러면 간담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걸 좀 해소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내가 최소한 그런 정도의 승인은 보여야만 언론으로부터 오해를 안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광위가 앞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조광위 구성 인원은 7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인사 3분을 어떨 때는 논의까지도, 표결은 물론 어떨 때는 논의까지도 관여하지 말라, 참가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장 김용태 사무총장, 조광위원장이죠. 사무총장부터 비박계로 다 알려져 있고, 또 복당파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그분이 논의에 참여하고 표결에 참여를 하고, 사무부총장에서 두 분께서 또 관여를 하게 되면, 조광위 자체가 당내 갈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가지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조광위원 구성은 다 끝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성 2사람, 여성 2분,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은 끝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3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중에 한 2차례 정도 저희들이 모이기로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4사람이 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다 모여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3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조광위원으로 거명된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그분들 다 친하고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가 아직 전화도 한 통 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고 이름이 떠도니까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문열 선생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문단 선배입니다. 또 이영애 위원님 이런 분들 내가 늘 그 법조계에서 존경에 마지 않고 뭐 한 달에도 수차례 뵙는 분인데, 아니 내가 아직 전화도 안 드리는데 이 조강위원으로 금명이 되니까 제 자신도 당황스럽고 어디서 이 이름이 나왔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두 분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저하고는 잘 아는 분들이니까 아마 더 이상 오해는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혼란을 빚게 된 데 대해서 우리 그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아직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까지는 이 조강위원들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강위원을 구성하는 가장 큰 난제라면 바로 이 당의 이른바 계파와 친소관계 문제입니다. 위원들 한 분 한 분마다 그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간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 조강위원이 가령 친박이다 비박이다 혹은 친홍이다 친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게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강위원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요건으로 이 당내 계파와 이 연결이 없어야 된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있죠. 보수주의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와 열정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해서 제가 모두 다 삼고 초려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보시면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조강위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때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기자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단일 대오, 이 보수 통합전대 이런 얘기를 물론 제 입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장 바른미래당의 이 손학규 대표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겠죠. 저도 손학규 대표는 잘 압니다. 정말 존경하고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이고, 이건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의뢰의 혹은 형식적으로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어른을 제가 한마디 전화도 없이 제가 그리고 일개 조강위원이 무슨 통합전대를 주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었고요. 지금 국민의 희망이 바로 보수 통합 그리고 이 단일 대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근데 우리가 내각제 혹은 더 나아가서 이원 집정부제라면, 그러면 가령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치학 책을 한 권 썼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의원수도 더 늘리는 것도 무방할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한 가장 적합한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도, 그리고 현재의 당협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강위가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다만 통합전대 얘기가 나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는 선진 민주정이 아니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다당제를 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자유주의 진영이냐 혹은 범집단주의,
범집산주의, 영어로 하면 컬렉티비즘이죠. 이게 컬렉티비즘 진영이냐, 여기에 나눠서 양당제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주요 정책의 다툼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제도부터, 그리고 증세 문제, 세금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북한과의 그 어떤 평화를 추진하는 이 정부와 그 안보를 염려하는 이 보수 세력의 갈등도 나는 이런데다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양당 제도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수 단일 대우를 얘기를 했고, 지금처럼 절박한 때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그 조광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뜻을 천명한 것인데, 마치 앞으로 조광의가 보수 단일 대우를 위해서 뭐 밖에 있는 의원들,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 특히 바른미래당이 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자리를 비워놓는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오해를 좀 말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질문 아니고 또 뭐 희망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국경제 신문 박종필 기자입니다. 먼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가치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위 말하는 일괄 그러니까 강력 현장 교체, 그걸 위해서 당연히 조광특위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교체, 그러니까 어차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만, 그 당협위원장 인선의 가장 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역 의원도 제 인선은 거의 될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또 탄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교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언론에 한두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잘라도 그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뭐 60%를 물갈이를 해도 이 조광의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생각, 특히 이 나라를 지켜오고 건설해오고, 그리고 이 가족을 중시하는 이 대한민국의 보통 이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보수층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조광위원으로 온다니까 많은 언론이 뭐 차도살인이다, 단두대다, 그리고 그림도 뭐 그런 만평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소 키우는 사람이지 소 잡는 백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정당에 들어와 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국회 표결에 참가하는 것, 이것만이 정치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치를 다 했다고 난 믿지 않습니다. 정치는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철학,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할 때 나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좀 반성할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정치인이란,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지겠다 하는 권력 의지를 가진 분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문제인데, 제 책에 빽빽하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국회 표결에 참가한다는 자체는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더 따질 필요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국정관리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국회의원이 된다라든지 더 나가서 나는 통치자가 되고 싶다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은 정직함이고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덕성을 다 갖춰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우리 한나라당이 왜 웰빙 정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온실 속에 화초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결국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고 다툴 때 다투지 못하고 지금 야당이 되고 나니까 아마 그런 후회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당일 때 몸을 사리고 야당일 때는 더 몸살이고 이걸 어떻게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 이 막스 베버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정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이 정치인이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그냥 입신영달을 위한 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광희가 가령 국회의원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구를 얼마나 충실히 관리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는 당선이니까요. 당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분들 뭘 하겠습니까? 이 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역구 관리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역구를 아무리 관리를 잘했더라도 거기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의원으로서의 품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나머지 조광의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이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광희는 이 외부위원 4명은 만장일치로 갈 생각입니다. 이 조광희 구성원이 7명인데 3분이 당에서 나온 3분이 표결에 참가를 못하면 결국 4사람 남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결 7분 중에서 다수결은 4사람이 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 4분이 만장일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교황을 선출하는 할 때처럼 이 당협 하나하나마다 흰 연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여러분들 지켜보면 앞으로 이 조광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조광희에 참가하시는 제 말고 3분 또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훌륭하시고 좋은 경력을 쌓아오시고 또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저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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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시스가 전화 잘 받았다고 하면 또 전화 못 받은 다른 언론사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통화하실 때 예. 처음 보실 때 제안해 봤을 때 3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중에 선임권, 정권, 그리고 이제 통합 전개로 나가는다라는 거에 이 은행국 비용세 상품의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통합 전개 이야기가 아니라 보수만을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이랑 또 그러면 통합 전개는 없다라고 받으시는 건지 예,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통합전대 그게 어디 조광희가 하려고 해서 되느냐. 또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그 당권을 가진 사람이
어차피 다시 또 물갈이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 안에, 정당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는 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생길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민주주의를 대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참여민주주의까지 거론을 하는데, 이 정당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길 조건이 바로 정당 내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당이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원내 정당이 맞습니다. 당에 당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다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정당 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정당이 획일적인 한마디로 움직이고 대변인이 전체 의견을 자기가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처럼 지금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어젠다를 두고 지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이렇게 충돌을 벌인 적도 참 드뭅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만 원내 정당 하자, 이건 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권이란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당권 뭐 잡는다는 그 당권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단어가 나오는 이상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당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든 후임 전당대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합전도로 가지 않고 단일 전도로 가서 후임 당권이 선출되었는데, 그분이 또 모든 걸 갈아엎겠다면 국민들의 승부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쇄신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쇄신이 이 쇄신을 마치게 되면 불과 1년 뒤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곧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권력이 싫다, 그걸 뒤로 미루자, 이럴 수가 없는 정치 스케줄입니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쇄신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쇄신을 다시 뒤엎을 그런 불순 세력은 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투신을 하는 것이고, 그 점은 우리 기자분들도 지켜봐 주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괜히 일각에서 저보고 전스타라무스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그런 예측 잘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쇄신이 아마 한국당의 마지막 쇄신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정당이,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폭 집단보다 어떻게 역사가 더 짧았냐. 그러면서 퇴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당은 민주당 역사가 70년이 되었다고. 그래, 이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로 계속해서 한 당이 이어져 온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한국당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민주공화당 때부터 맥을 이어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강령과 정강 정책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의 신민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당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공화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강 정책과 강령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당이 같다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당의 역사가 몇십씩 된다고 거짓말들을 합니까? 우리 정당들은 아직까지 10년을 넘는 정당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요, 명망과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정치.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쫙 거기 줄을 씁니다. 학자든 교수든 언론인이든.
대선 캠프에 500명이 넘는 법조인이 몰려들고 500명이 넘는 언론인이 몰려들고 2000명이 넘는 대학 교수가 몰려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정치 풍토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을 목격할 텐데, 이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현상을 바꿔야 됩니다. 명망과 정치는 없애야 됩니다.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되고, 그 안에 정파가 있어야지. 계파 중심으로 모이고, 결국은 보수 중심으로 모이고, 옛날에 YS나 DJ나 그분들이 진명을 하면 빗자루 몽둥이도 국회의원이 되더라. 마당 쓸던 마당새도 국회의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치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권력 주변에 떠도는 분들 혹은 그보다 더 권력에 가까운 분들 이름들 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캠프에 있었고 누구에게 줄을 쓴 사람인지 전부 다 줄 쓴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힘을 가진다 했을 때 이쪽에 줄 서 있다가 또 누군가가 힘을 가지면 그쪽에서 권유하면 그쪽으로 또 달려가서 줄을 쓰고, 이런 것이 과연 여러분들 옳은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현상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비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공범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치를 해온 공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이 되면 이런 것보다 저는 좀 타파를 하려고 합니다. 줄 서는 정치.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 안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홍이니 친김이니 하는 말은 이제 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어제까지 일로 다 접고 앞으로는 친박 비박 친홍 친김 이런 거 다 좀 접도록 하고,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분 탄핵 과정을 어떻게 보고, 직전 대통령을 몇 가지 혐의로 구속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 뭐로 구속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뇌물 받아서 구속됐다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뇌물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미래하고 K스포츠에 돈 780억입니까? 근데 전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그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왜 뇌물이냐, 공익재단인데 이게 최순실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그랬죠. 최순실이 장악을 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고, 이래서 공동정범이 더 공동정범이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 뇌물수수다. 뇌물수수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1, 2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 2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동계 스포츠 재단 그 16억만 제3자 뇌물수수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심에서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일주일에 나흘씩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재판을 하는 것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또 내가 이 말 하면 제 양반 친박이냐고 오해를 하실 건데, 저는 MB 정부 때는 취임식 날 영혼 있는 정부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십상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보수층에서는 아마 저일 겁니다. 그런 제가 지금 박근혜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끄집어내는가 하면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박 친박을 떠나서 자기들도 책임의 일부분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재판이 연일 계속되는데 한국당에서 그걸 따진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가진 의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비박 친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전체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은 라틴의 법원입니다. In dubio pro reo. 이 형법 교과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바로 이 박근혜 뇌물죄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눌렁크리면 눌라 포에나 지네되게.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는 말이에요. 눌렁크리면 눌라 포에나 지네되게. 이 법원들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갔잖아요. 10놈의 도둑놈을 놓쳐도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지 마라. 형법 교과서 앞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기본은 지켜야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역차별 당하면 과연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비박 친박에 갈리고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몇몇 의원들 빼놓고.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탄핵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탄핵소 초안에 법률 위반 8개 있잖아요. 뇌물죄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왜 한국당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법률가가 16명이나 있잖아요. 왜 그분들 다 침묵합니까? 그건 법률가가 아니라도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회가 뭡니까? 미국에서는 로우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상원이든 하원이든 로우메이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통칭이 그거잖아요. 입법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는 다 갖고 있어야죠.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 혹은 전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보수를 지금 괴밀 직전으로 몰아넣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왜 통합전제에 대한 입장이 처음부터 변화가 있었는지나 변화 없죠. 제 말씀을 기자들께서 오해를 했겠죠. 나는 통합전대로 가야만 한다는 제 의견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 기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통합전대로 가야 되고 보수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천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광희가 그렇다. 우리가 조광희가 당 지도부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청에서 결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 조광희가 주저있게 얘기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하지만 우리 조광희가 방향만은 천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전도로 가야 되고 보수 단일 대우로 가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또 바른미래당의 또 손학규 대표께서 이 취임을 한 지 딱 한 달 된 그 시간에 그 발언이 되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아니 손 대표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그분 심정 너무 잘 압니다. 아마 좀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는 좀 쉽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민의 뜻이 그렇고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국민의 이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강은요 많은 흘러내려갈수록 지류들이 다 모여듭니다. 강이 바다로 가면서 갈라지는 강은 없습니다. 한 강이 두 강으로 나누어져서 바다로 흘러가고 세 개로 나누어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강은 제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합치게 마련이에요. 그게 국민의 뜻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서울신문의 이주원 기자인데요. 예. 한국당 내 일부 전 의원들이 특정인에 대한 인지적 개혁과 재활적 개혁을 우려한다라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약간 이해 목소리를 내는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 다 자유죠. 그런데 그건 앞으로 아직 저희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우려까지 벌써 하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이군요. 어차피 바늘구멍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광희가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우려는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걸 즐겨야죠.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보수통합전대 관련해서 계속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 CBS 박성환입니다. 인적 쇄신이 맡으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통합전대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좀 연결 지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나온 이제 인적 쇄신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단두대니 심지어 정치 구단인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 말씀하셨죠. 제일 처음에 차도살인이다. 바둑에는 구단을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8단은 좌조 아니에요. 앉아서도 흔히 본다는 거. 그리고 초단이 수졸이죠. 직기 숫자에다가 쫄병할 때 쫄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졸 이러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저하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가까운 분이에요. 그 어른이 평소에는 구단, 입신 혹은 좌조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수졸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에 피 묻히러 갔다, 실패할 것이다, 차도살인이다 이러는데 이게 차도살인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무협소설을 좀 많이 보셨구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원하느냐, 오다 노부스케를 위한 일본에 또 대막 많이 읽으신 분이구나. 네. 그 소설 많이 읽으시면 자꾸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쇄신이 사람 쳐내는 게 아닙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쳐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인데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데 그분들은 무조건 쳐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쇄신은 한 분도 쳐내지 않고 면모를 일신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조광희가 한 역할입니다. 그걸 제가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 책임져야 될 분은 사실 책임져야 되겠죠. 그 책임이 꼭 목을 쳐내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그 앞에 이명박 정부, 우리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9년의 그 기간에 누구나 조금씩은 다 책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비박이든 친박이든 친이든 혹은 반이든 간에 누구나 조금씩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다 하나하나씩 현명히 들여다보듯이 보고 밝히고 해서 묻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목을 치려는 것, 그것이 쇄신이라고 하면 그런 쇄신은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밖에서 유유자적하게 구경하고 있는 게 낫겠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인적 쇄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든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문자 그대로 야당 의원을 야당 의원답게, 그리고 목을 치는 것보다는 바깥에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앞으로 많이 모시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 조광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다 못하면 저도 아마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있으면 저에게 추천 좀 해주시고, 예, 더 나아가서 도와주라고 설득도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시안투데이 전태희 기자인데요. 예, 제 얘기 전화 많이 하시고 섭섭해하신 분이군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신체 스케줄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서 제가 그렇습니다. 한참 잠자는 시간에 계속 전화를 못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받아주시고 예. 생각을 하고, 다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목을 치는 것보다는 이제 바깥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의사 같은 분들을 모시고 오겠다. 결국 협력 의원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공감을 이거에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랑 하나는 보이는데요. 그 전당대회 때 결국 이제 옛날 한국당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한국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방금 우리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의원들 그러면 다 유지되고 사느냐, 제가 조광윤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세 분과 더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되고,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늘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한 사람을 쳐도 박수를 받을 수가 있고 60%를 쳐내도 원망을 받을 수가 있다, 지탄만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또 하나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당의 차세대 리더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국가적인 어젠다를 완벽히 이해하고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용인수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이 한 두세 번만 등장을 하면 정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이 잘 안 보이고 우리가 그런 분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있겠죠. 우리가 키우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키워내야죠. 그런 분을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키워내야 됩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결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통치자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국가에 헌신하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두세 분만, 세 분을 모셨더라도 두 분이라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 조광유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뉴스원의 구교훈 기자라고 예. 합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는 그 정치인으로서 20대 다음 총선에 공천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다음 총선에 나간다고요? 제가 국회에 날 것 같았으면 벌써 오래전에 했을 겁니다. 권유도 많이 받았고, 아마 제가 죽을 때는 저도 회고록 비상을 쓸 기회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다 쓸 생각인데, 제가 한마디 변명을 안 했던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내 인생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이 토마스 홉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짧고 고단하고 추악하다. 이 홉스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그 말에 전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우선 짧아요. 고단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현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분, 내가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30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 정치를 안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21대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인생사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런 일은 99%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 조광기를 움직인다거나 만에 하나라도 저런 측의 개인 취향이 작동을 많이 하더라.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작동을 하더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옛날부터 친소관계는 애초에 없습니다. 이 한국당의 3, 4선 중진 의원들이 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 다들 놀러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관계인데 그 중에는 친박 핵심도 있고 비박 강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다 알지만은 제가 친소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움직였다면 오늘날 제가 이 조광위원으로 왔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저에게 친소관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까 그것도 제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예. 이투데이 이투면 예. 아까 나머지 세 분 조광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뭐 친박, 비박, 뭐 친이, 뭐 김, 친홍 이런 구분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뭐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과거에 방송에서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사태가 초반에 터졌을 때 민주주의 붕괴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하신 적도 있어서 적어도 친박에는 좀 적대적이지 않겠냐는 우려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그 권력의 사유화란 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그 말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진행하던 이것이 정치다 크로징 멘트에서 아마 그 말을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책으로 묶어져 나와 있는데 권력의 몰락이라는 책으로 묶어져 나와 있는데 그 책 앞에 오프닝 크로징 꼼꼼히 읽어보시면 제가 박근혜 정부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리고 과거에 총선 전에 진박타령 나왔을 때 제가 실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타령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새가 날아선다고 그 유시민이가 앞에서 같이 그 어깨를 흔들고 그 노래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친박을 비판만 하는 사람이냐? 그럼 내가 친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마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이 저를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당선한 날 제가 이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퇴임 때까지 제가 그 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왜 했는지 아십니까? 아린지 어린지가 하는 영어 공교육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대한민국 국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 교육제도 아래 영어 공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안에 영어 조언을 잉글리시 조언을 만들어?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주의냐?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이 후보 시절에 생애주기별 복지 그리고 무상보육 엉터리 같은 무상보육 프로그램 내놓았을 때 제가 레디클 레프트 급진 좌파라고 비판했습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보다도 더 좌파스런 그리고 이미 스웨덴에서도 철회하기 시작하는 정책을 오래된 낡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공부들 좀 해라네 그랬습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인터넷만 들어가도 영국 노동당에 들어가 보면 정강 정책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라고 이름 바꾸지 않습니까? 색깔 빨간 색깔로 서구에 가면 빨간 색깔은 다 좌파의 색깔입니다. 다 바꿔버리고 일본에도 적기라고 중국에는 그 당복 이름이 적기잖아요. 적기 빨간 기 그 빨간 색깔로 바꿔버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레디컬 레프트다, 급진 좌파다. 그리고 내가 장담을 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정강 정책보다 새누리의 정강 정책이 더 왼쪽에 있다. 이 말이 틀리면 내 앞으로 방송에 나타나지 않겠다.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운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당해요. 영국 노동당이 우리 새누리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황당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도 지금도 그런 얘기들 해요. 어디 뭐 방송에 나와갖고 한국당이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저런 책은 너무 강불이다. 꼴통보수다.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범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꼴통보수 같은 소리를 왜 합니까? 보수가 뭔데? 극우 소리까지 나와요. 극우가 뭐예요? 내가 이제 폭력으로 국가를 진보하겠다고 얘기하고 폭력으로 보수주의를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정도는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교조주의 이런 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이런 주의, 보수 도그마. 그렇다면 그건 내보고 뭐 극우라고 불러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마 저는요 제 친구들이 흔히 저보고 농담 삼아 그러면 옛날부터 넌 빨갱이야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미국으로 치면 미국 민주당의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미국 공화당의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컨템포러리 리버럴리즘. 이 현대 민주주의, 현대 자유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요사이 우리 정치인들이 공화주의자 이런 말도 자주 써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그 몇몇 중진들이 공화주의자 이런 말 쓰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민주주의가 이미 공화주의와 거의 동의어적으로 쓰인 지가 이미 서구에서는 10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난 현장입니까? 공화주의 다르고 민주주의 다르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당에 있는 중진 입에서 공화주의가 어떻고 참 이게 어디 미국 시골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미국 시골 가서 공부한 적도 없는 나도 알고 있는데 책 한 10권만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화주의가 어떻고 언제 뭐 공화주의 안 한 적이 있어요? 북한도 이른바 국명에다가 공화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그러고 있어요. 그 공화주의 이런 말 하는 분들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기분 자질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직도 한국당의 국회 소속 의원들에게 통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품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긴장들 하고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공부들 좀 하고 어젠다에 대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좀 속으로 말씀하면 아삭하게 공부들 좀 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들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면모가 일신되는 것이고 그렇게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죠. 돌아가신 편운 조명화 선생님 시가 있잖아요.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의자라는 시. 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좀 비워줄 줄도 알아야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때에 따라서 내가 격하게 말씀드렸어요. 예. 비오는데 전문경기자라고 하는데 예. 김병준 위원장이 당권이나 대권을 원해서 전 변호사님한테 인적 쇄신을 대신 외주를 줬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당권 원하는지 대권 원하는지는 내가 그분 마음속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은 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김병준 교수는 글쎄요 그렇게
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굳이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야죠. 한국당에 많아야죠.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서로 경쟁하는 분이 많아야죠. 예. 그 바른미래당 자리를 비워둔다. 그러다 통합에 어디든 당도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했습니다. 통합이 어디라는 게 경쟁력을 좀 약한 거라는 뜻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보관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게 진척된 데에 따라 그리고 느리게 갑시다.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서 당을 깰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느리게 갑시다. 이게 서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뭐 시간을 버려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처럼 광장에다가 단두대 설치해 놓고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심지어 자코뱅 당의 로베스피에르 같은 분, 아라스의 촛대라고 불린 분이잖아요. 그렇게 온화한 변호사였는데 이 강경파의 당수였는데 새벽 9시에 끌어내서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파자마 차림의 로베스피에르를 끄집어내서 불과 1시간 뒤에 목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잘랐습니까? 동료들이 잘랐습니다. 왜 잘랐습니까? 자기가 잘릴 것인가 겁을 내서 잘랐습니다. 핑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두려워하니까. 제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저를 끌어내서 목 자르겠다고 덤비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엉뚱한 짓은 안 할 겁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다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모두가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저하고는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이군요. 예. 오늘 동아주에서 얘기하신 거랑 의자씨 얘기하신 거를 보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예. 그 질문 하시려고 그랬죠. 그분들이 알아서 나가기를 직접 칼 안 주시고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분도 아니에요. 저하고 다 친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오늘 딱 한마디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마이크 앞에 좀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꼭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강연하듯이 공화주의 얘기하면요, 이게 학자들이 묻잖아요. 시중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서점에 가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정치학 책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마법을 쓴 조은등 교수가 있죠. 이 마법에서 깨어나라. 브레이크 더 스멜 오브 데모크라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민주주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로버트 딜 교수, 이런 교수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책이 미국의 학부 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오늘날 그 속에 보면요, 딱 명확히 적혀가 있습니다. 오늘날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의 공화주의가 있는 것처럼 한국 땅에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씩이나 여기저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제 심정이 참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기자들에게 또 젊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는 공부 좀 하고 말씀들 좀 골라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 제가 그분들 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친하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강인 명단이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 네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좀 도와주십시오.